자, 이번 시간에는 지지플롯의 두 번째 시간으로 테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테마는 이제 기본적인 어, 플롯의 이제 스타일이나 색깔, 모양, 폰트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추가하거나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스타일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테마에 대한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디지플롯의 기타 다른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지플롯의 테마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지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시키고 그 뒤에 그래프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적용시킨 다음에 테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붙이게 되면 그 테마에 맞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테마는 그냥 테마인데 테마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기본 테마에 클래식이라고 하는 테마가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그 모습하고 적용했을 때의 모습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테마 중에 블랙, 화이트와 같은 테마를 적용시킨다든지. 그래서 지지플롯이 이제 좋은 게 이런 플러스 플러스처럼 우리가 가독성 있는 그래프 문법 체계를 따라가는 게 이게 우리가 제일 좋죠.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스타일들을, 테마들을 하나하나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적용을 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테마들의 특성들은 무엇이 있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라인에 대한 모든 라인에 대한 요소들을 수정을 한다든지, 렉처 모든 사각형 요소에 대해서 설정한다든지, 텍스트에 대해서 모두 한다든지, 타이틀에 관련된 스타일들을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축과 관련된 텍스트 XY, 텍스트 틱, 축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범내, 그 다음에 판내, 플롯 타이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를 뭐 우리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때그때마다 저거는 이제 찾아서 이제 쓰시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저런 하나하나들에도 스타일이라든지 옵션 값을 줄 수 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어, 플롯을 했을 때, 그림을 그렸을 때 뒤에 플러스해서 이제 테마만 더 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런 요소들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멘트 라인의 컬러를 블루로, 아니면 라인의 스타일을 사이즈를 2로, 여기 같은 블루, 여기랑 게 2만큼 굵어지게, 그 다음에 점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라인, 엘리멘트 라인들, 그 다음에 축의 값이죠. 축 라인들 값을, 축의 라인의 값을 도트나 레드나 둥근 스타일의 이 굵은 값으로 표시를 해달라 하는 것들을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내가 플롯을 할 때 이런 테마들을 추가를 하게 되면 앞에서 했던 요소들을 내가 바꿀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범위 영역에, 이 사각형 영역에, 그림 영역이죠. 그림 영역, 플로트 백그라운드를 뭘로 할 건지, 판넬 요 그림 영역에 보드의 색깔을 어떤 스타일로 바꿀 건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레드, 여기는 두꺼운 E, 여기는 점선으로 표시를 했고, 여기는 바탕화면이에요. 바탕화면의 색깔을 붉은색, 여기는 사이즈가 2인 검정색, 검은색 대시 색깔로 얘는
요 특정한 색깔의 값으로 변형했던 걸 보여줍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이제 살펴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마 옵션 말고 이제 기타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래프의 폰트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예, 폰트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 폰트의 이제 스타일의 이름 값들을 이제 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모니멀 베이스 패밀리 돼 있는 폰트의 네임들을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서 폰트 값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폰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다양한 폰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미리 먼저 설명드리면 엑스트라 폰트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면 내 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를 R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폰트를 이제 적용시키는 로딩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있는 폰트를 R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갖고 온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폰트를 쓰시려면 폰트가 내 시스템 안에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설치되어 있는 폰트들 중에 우리가 그걸 가져다가 이제 R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글꼴과 관련된 폰트들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없는 폰트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O 텍스트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CO 패키지 텍스트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폰트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 컴퓨터에 설치가 되는 개념이고요. 근데 그걸 내 컴퓨터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파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그걸 내가 일일이 해주는 게 아니라 R에서 그 일을 이제 도맡아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 폰트에 접속을 해서 구글 폰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폰트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고직 핸드 같은 데네요. 고직인가 봐요. 스쿨베일 같은 폰트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폰트를 설치를 해서 그 폰트에 맞는 값으로 헤드 값을 이름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폰트를 이용하실 때는 폰트 패밀리에 관련된 폰트는 폰트 패밀리의 값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폰트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고 구글 폰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구글 폰트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폰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폰트들을 지원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글에서 왜 이런 것들을 해줄까 생각해 보면 구글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조직화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 큰 의미, 그 전 세계에 있는 정보가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시면 이제 여러 가지 폰트들을 지원을 해줘요. 국가별로 한번 볼까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어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런데 너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은 아니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은 글씨는 아니고 다행히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맨 위에 있는 글이 폰트를 지원해주는 여기 있는 나토산 KR이라고 하는 요 이름이 폰트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나무 고딕. 그래서 이 폰트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스타일들을 조정할 수가 있죠. 아차, 이거는 그 RS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흔히 웹 폰트라고 그러는데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웹 폰트들은 쉽게 갖다 쓸 수도 있고 내 홈페이지나 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볼 보시면 되고요. 나눔 골골이네요. 산돌에서 라이센스가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 폰트를 내가 다운로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실제로 다운로드해서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하셔도 돼요. 폰트 설치를 직접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베트남 우리는 거 잘 모르잖아요. 베트남.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글씨가 깨져요. 이렇게 폰트가 없으면 잠깐 지나갔는데 네모타게 표시가 되는데 그 폰트가 있으면 그 꼴에 맞는 글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꼴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뭐 글씨 깨짐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를 보고 오셨고요. 이런 폰트들을 이제 설치를 해서 차트에 저기 플롯의 모양을 좀 이쁘게 해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플롯을 했을 때 몇 가지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다룰 때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여러 가지 지지 플롯의 파일 저기 차트들을 하나 볼 텐데 두 가지를 하나 보려고 해요. 하나는 타임라인, 타임 시리즈 그래프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요. 개념은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시면 그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로 그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두 개로 그릴 수 있는지 사실은 원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셋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파이 차트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파이 차트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지지 플롯에 잼 파이라고 있을 것 같은데 파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파이 차트를 그리려면 바 차트를 이용해서 파이 차트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로라라고 하는 요 함수를 더 추가를 해서 이 그래프를 파이 차트로 그리는 함수를 볼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지지플롯을 이용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중에 하나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시각화를 해주는 지지플롯 빌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거 패키지죠. 패키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 시각화를 좀 더 쉽게 작업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것 의미에서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요 빌더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우리 또 다른 분께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쓸 건데 여기 있는 사이트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클릭을 해 볼까요? 바로 넘어가나? 자, 그래서 요 지지플롯 빌더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트에서 만든 사람이 따로 있겠죠. 인물 소개가 없네. 네. 어디 갔지? 지지플롯2와 디플라이어 코드를 이용을 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화면 드래그 앤 드랍을 할 수 있는 화면이 구성이 되고 그걸 완성을 해서 이용을 해서 차트를 한번 그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같이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실습 내용을 잘 따라서 그냥 보고, 아, 이렇게 데이터 코드 값이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RStudi오를 실행을 했고요. 여기서 문서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실습 두 번째 테마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들을 참고했는데 여기서 한번 보게 되실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걸 먼저 좀 바꿔봐야겠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ggplot 하고 아이리스 데이터의 x값, x축의 값을 꽃의 길이와 너비 값으로 하는 포인트를 그리겠다라고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죠. 그 값을 어떻게 g라고 하는 곳에 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버튼 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엔터를 치셔도 된다고 그랬죠. 컨트롤 엔터. 자, 그런데 뭔가 없다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ggplot을 함수를 찾을 수가 없대요. 자, 무엇을 안 했냐면 gg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와야 되는데 ggplot이라는 함수를 수행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RStudio 실행하실 때에는 실행을 하거나 R을 실행을 하면 그 함수를 응용을 해서 써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아마 이거 플롯 패킷이 되어 있으면 내가 패킷을 설치하고 싶으면 이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설치되어 있는 리스트를 보려면 이 패킷의 리스트를 쭉 따라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쭉 보시면 내가 분명히 ggplot은 설치를 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ggplot을 내가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선택을 하게 되면 ggplot이 라이브러리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수동으로 명령을 주는 것처럼 라이브러리 ggplot2라고 하는 요 함수를 내가 이제 쓰겠다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자, 요 작업을 하셔야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ggplot2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ggplot2가 이제 실행이 됐고요. 그러면 G 안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데이터 프레임에 150개 정도 되는 5개의 레이블을 가지는 값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데이터 타입이 뭔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건지, 여기는 옵션 값들을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 지금은 안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로 실행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G라고 하는 걸 한번 실행을 해 볼래? 컨트롤 엔터. G라고 하는 걸 실행을 하면 플롯이 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아이리스 플롯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오늘 우리가 배울 테마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를 어떤 테마를 넣을 거냐면 테마 중에 이제 클래식이라고 하는 테마를 한번 집어 넣어 보고요. 그래서 그 집어넣은 테마를 앞에서 만든 ggplot하고 같이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클래식한 ggplot이 실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ggplot 클래식 말고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아까 봤던 BW 블랙 화이트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블랙 화이트를 시키면 블랙 화이트 검정색하고 까만색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테마들의 여러 가지 옵션들은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인터넷을 찾으셔도 되고요. 자, 아까 봤던 패키지, ggplot 패키지 안에 들어가시면 링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헬프 되어 있는
참조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테마니까 T에 가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테마를 여러 가지 고를 수가 있죠. 테마를 조금 전에 했던 블랙, 화이트, 클래식, 다크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어, 원하시는 모양이나 값들을 변경을 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다크를 한번 넣어 볼까요? 다크를 넣게 되면 테마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다크하게 바뀌었나요? 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의미 있게 바뀌지는 않는데 그러죠. 여러 가지 또 옵션 값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 하나 있네. 테마 없음 하는 거 있어요. 어, 이걸로 선택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옵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되시면 이 테마에서 우리가 아까 엘리먼트라고 그래 속성 값들이라고 했죠. 그 속성 값들을 여러 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테마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미리 어떤 테마들이 적용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미리 세팅되어 있는 값들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하나 그 값들을 다 입력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기 편하신 대로 테마를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테마를 이런 식으로 적용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봤던 테마를 이제 다르게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조금 전에는 테마를 일체형으로 이제 적용시켰다면 이번에는 요 플롯 안에다가 테마를 아까 플롯의 타이틀만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선 G1, G2, G3, G4, G5, G6로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따로따로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G1을 하면 여기 그래프 이름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G2로 하면 왼쪽 돌아갔죠 이쪽으로. 자, 그래서 위치를 변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앞에 있는 G는 없애도 될 것 같아, 그치? 아무튼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판넬이라고 하면 요 검은색 영역 있죠. 지금 보이시는 요 검은색 영역인데 그림판 그 값과 하고 그 다음에 축의 라인 값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해서 한번 보면 축값이 변경이 된 걸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자, 그래서 축값도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다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테두리 바운더리의 색깔이 조금 바뀐 게 느껴지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가지 옵션들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화면의 구성을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들을 플롯된 화면들을 테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성을 해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아까 차이를 좀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요 테마 셋처럼 테마를 이제 적용시킬 때 이 옵션 값이 엘리먼트일 때는 테마하고 바로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테마가 정해져 있는 테마, 이 스타일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테마 스타일이 있으면 그걸 한 칸 띄우시기 언더바 해서 적용시키는 거 요거 차이가 조금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명령의 차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테마의 설정을 바꿔요. 뭐 여기까지는 해서 보시면 스타일들을 여러 가지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폰트들을 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폰트들이 뭐가 있는지 뭐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고요. 포스트 스크립트 타입의 폰트가 뭐뭐 있는지, 그 다음에 PDF를 만들었을 때 폰트들을 뭘로 쓸 수 있는지, 그래서 폰트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폰트 파인드 뭐 이런 것들을 윈도우 폰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폰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데, 그러면 만약에 없는 폰트를 이용을 해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윈도우에 있는 폰트를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자, 그래서 폰트를 안에서 쓸 수 있는 폰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엑스트라 폰트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폰트 인포라거나 함수를 이용하게 되시면 OS 시스템에 되어 있는 폰트를 내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개 없는 폰트를 다르게 쓸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인스톨 설치가 될 거고요. 물론 인스톨 할 때 요거 안 하시고 바로 요 패키지에서 인스톨 찾으셔도 돼요.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인스톨 가면 어디겠지? 엑스트라 폰트 여기 이제 됐지만 활성화는 안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를 실행을 시켜주면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실 겁니다. 자, 그럼 폰트 빨아들이기 빠시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설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윈도우 폴더 안에 있는 폰트들을 이제 쭉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서 이제 그 문서들을 쓸 수 있게 얘가 설정을 바꿔주는 겁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네요. 좀 오래 걸리면 제가 중간에 한번 끊었다가 아우 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요 중간에 좀 정지했다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저처럼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모든 그 폰트를 다 가져올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자신이 원하는 이제 폰트의 종류들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 고딕 같은 것들 저는 해보면 구글에서 해주는 나무 폰트들을 찾아서 그 폰트들만 이제 올려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 패턴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필요한 폰트들만 불러드리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걸 하게 되시면 이제 좋은 게 이제 원하는 글꼴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요걸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실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자, 그래서 실제 이제 플롯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제가 연속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가 아니냐면 디플라이 그 함수를 쓰려면 플롯이 있어야겠죠. 여기 계속 쇼가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코드 안에 있는데 보면 패키지가 요거랑 쇼 텍스트 뒤에 이제 설명할 두 가지가 요구사항이 없대요. 인스톨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요 메시지를 무시하고 있었네요. 그냥 요 코드를 읽어가지고 하는 걸 제가 설치를 할게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함수를 더 추가하는 걸 실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RStudi오가 좋긴 해요. 이렇게 지가 알아서 코드를 읽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설치를 하니까. 네, 아이고 설치가 쭉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방 되네요. 그 앞에 거는 오래 걸렸는데 왜 그랬지? 아무튼 자, 그래서 플라이어 하고 뒤에 요거 연속으로 하시는 이거 다음에 이걸 다 연속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인스톨 되고 나니까 라이브러리에 올렸던 내용들이 다시 돌아갔나 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폰트에 맞는 글씨의 모양들이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제 요거 했다가 이제 오류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요거 말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설명드렸던 내 컴퓨터에 이걸 내가 직접 설치해서 로딩하는 걸 하지 말고 실제로 그 저기 뭐죠? 폰트를 설치해서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show text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물론 이제 show text라고 하는 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인스톨이 되어야겠죠. 앞에 인스톨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인스톨이 잘 됐고 라이브러리 론드 폰트를 잘 불러왔습니다. 가져온 폰트를.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여기서 요 함수의 폰트 추가는 폰트 add 구글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함수의 네이밍은 요 뒤에서 붙게 되겠죠. 고딕 한에 고딕이라고 하는 폰트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했네요. 실행하시면 실제로 그 폰트를 가지고 오는 일련의 작업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격으로 자기가 구글 폰트, 자, 앞에 생겼던 오류는 앞에 여기에 아까 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대시로 언더 대시로 바꿔주시면 뭐 무리 없이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운로드를 해서 글꼴이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폰트 패밀리라고 하는 걸 실행을 시켜 보시면 내 컴퓨터 안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폰트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폰트 패밀리를 이용해서 이제 불러오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지 플롯을 하는데 x축 y축 값이 1인 값에 글자를 하나 쓰려고 해요. 블랭크로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넣을 건데 1,11에 있는 고딕, 그 다음에 여기는 벨, 아까 설치했던 이 두 가지를 실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P에다가 이렇게 담았는데요. 이걸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P를 실행을 하시면 미리 보기 화면이 보이시는 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글씨가 한국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중국어도 여기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요 폰트 패밀리의 폰트의 종류에 따라서 각 국가에 있는 인코드 값이 다르기 때문에 글씨를 표현해 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어가 아니고요. 이렇게 다 보시면 이게 한자입니다. 한자. 우리나라 글꼴에서 나타낼 수 있는 한자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한자, 뭐 중국어 간체 같은 걸 쓰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앞에서 이제 우리 폰트를 읽어왔잖아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폰트를 설치를 하시고 실제 폰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한번 실행을 시키셔가지고요. 내 컴퓨터 안에 내가 실행하고 있는 폰트들이 뭐가 있는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본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여기 보시면 폰트 패밀리 네임 있죠. 지금 제 컴퓨터에는 8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폰트 패밀리에 있는 값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디지플롯을 구글
폰트 애들을 이용을 해서 더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폰트들을 만들어서 보는데요.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가 있냐면 자신이 설치해 놓은 폰트 파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폰트 패밀리 말고 폰트 파일. 그러면 윈도우에서 설치해 놓은 폰트 파일들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어요. 폰트 파일이랑 폰트 패밀리랑은 좀 다른 개념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 컴퓨터에 폰트가 들어가 있으면 폰트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폰트 파일을 불러와서 실행을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이것도 하나 복사해서 같이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폰트 패밀리 말고 폰트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조금 전에 봤던 쇼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방금 했던 거군요.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요. 이제 히스토그램을 이용을 해서 할 텐데 그 폰트를 이제 세 가지를 넣을 거예요. 타이틀에다가 그 다음에 나의 텍스트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화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정하시냐 보면 시드를 일단 깔고 히스토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랜덤하게. 자, 그래서 타이틀에다가 글 값을 넣고요. 알겐 그 다음에 고딕 나무 값을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면, 자, 여기 있는 폰트 패밀리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여기 폰트 패밀리를 실행하시면 내 컴퓨터에 이제 들어가 있는 폰트들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바꿔 볼게요. 뭐로 바꾸냐면 벨돼 있는 걸 고딕으로 바꿔서 쓰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실행을 시키시면 이게 아니구나. 저도 헷갈렸네요. 나무돼 있는 걸 벨로 이렇게 고딕으로 바꿔서 하시면 다르게 표시가 될 겁니다. 다르게 표시가 됐고요. 뒤에서 계속해서 보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하나 또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플롯을 이용해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 이 패밀리 사이즈에 따라서 값이 바뀌게 되겠죠.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같은 내용인데 제가 두 번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폰트들을 보는데, 폰트는 생각보다 그 시스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만약에 한글 윈도우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중국 아니면 뭐 몽골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에 따라서 폰트 스타일들이 굉장히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뭐 자신의 그 폰트 스타일에 맞춰서 변경을 해서 그 값들을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또 에러가 나면 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폰트까지 이용을 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플롯을 이용한 여러 가지 차트를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막대형이나 분산 같은 걸 많이 봤으니까 안 다룬 것 중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 이제 꺾은선 그래프 같은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에코노믹스라고 하는
ggplot의 데이터셋이에요. 이 데이터셋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날짜, 그 다음에 요 항목들이 있는데, 우리 저기 거기에서 봤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아니구나. 예. 우리 실습하기 전에 그 데이터셋 설명해 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집된 월, 개인 저축률, 개인 소비율, 그 다음에 실업자 1000명당 실업 단위로, 그 다음에 중간 실업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총 인구수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좀 데이터에서, 여기 인구수, 그 다음에 이게 실업 저축 비율 금액, 이게 저축이었지. 저축 12%. 자, 그래서 연도별로 미국의 경제 지표를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축으로 x 값으로 날짜 값을 갖겠죠. 자, 그래서 시계열은 기본적으로 축에 이제 x 값이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특정한 데이터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라인으로. 자, 그러면 이제 꺾은 선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값에 이제 다른 인자들을 넣게 되면, 파퓰러하게 인자들을 넣고 색깔을 조절을 하면 이렇게 변화하는 값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두 가지의 데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뭐 팝을 이렇게 더 추가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죠. 문제가 되는 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와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필요한 데이터의 셀의 모양을 가져옵니다. 그래 가져와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값들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온 값들을 gather 해라. 키 값은 valuable 하도록 가져오고, 데이터 값을 놓고 df 값으로 가져와라. 데이터 프레임 값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요 df를 한번 보죠. 즉 앞에서 봤던 데이터들의 연도별로 값들을, 밸류에라는 이 값들을 정리를 하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준 겁니다. 날짜별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갖고 온 데이터가 이렇게 돼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여기 이 부분에 데이터가 날짜, 그 다음에 저축률, 그 다음에 실업,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 값들이 어떻게 되냐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저축 상황, 그 다음에 요 값들의 데이터 상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게 요 밑으로 이렇게 와요. 요 값이 요 밑으로 와서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두 개의 축이 나란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 차트를 일단 뭐 데이터부터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프레임화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텐데요. 이번에는 MPG라고 하는 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클래스
클래스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데이터가 정리가 됐냐면 df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각 몇 번이 여기 보시면 각각 아유, 그림이 잘렸네요. 아무튼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각각 몇 번이 호출이 됐는지를 빈도값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이게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거든요. 자, 그래서 ggplot의 데이터 값을 x축을 놓고 y축을 빈도로 해서 그 값을 한번 쭉 채워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테마는 라인으로 해서 그럼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파일을 하게 되면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쵸, 여기 사각형의 비율 그래프 값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다 더한 건 누적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코드 폴리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용하셔서 요걸 가지고 명령을 해줘야 그때서야 얘가 플롯에서 비용을 그래프의 형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거 뭐 생략하셔도 되고요. yes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그 값을 이렇게 그래프 차트로 그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ggplot을 이용해서 여러 개 두 가지 차트를 추가적으로 더 완성하는 팁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뭔가 좀 직관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또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ggplot 빌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패키지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이 패키지를 실행을 하시면 ggplot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스톨을 시키셔야겠죠, 패키지를. 자, 업데이트 제가 아까 인스톨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톨 됐으면 이제 실행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실행하는 방법이 업데이트를 해서 뭔가를 설치를 하고 있군요.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이 어떻게 실행하냐면 명령을 이렇게 줘가지고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RStudio 보면 추가 기능이 있어요. 여기 추가 기능에 가시면 내가 조금 전에 인스톨 시켰으면 ggplot 빌더라고 하는 얘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있죠.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 저걸 클릭을 하면 콘솔 창에 요 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빌더를 하게 되시면 똑같이 명령창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작업을 할 창이 하나 이렇게 뜨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인스톨 부르는 명령을 그대로 살려두시면 좋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값이 뜰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팝업이 떠서 뭔가 웹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뜨면 여기 뭐 http 127.0.0.1 해서 이 포트 번호가 있는 요 내용이 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R에서 이 패키지가 스스로 응답 실시간으로 여기서 입력되는 값들을 내가 받기 위해서 서버의 형태로 R 패키지의 서버의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듣고 있습니다. 듣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서 그 값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DP 같은 거, DF4 뭐였죠?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플롯 만들 때 그 값들 있죠. 그래서 빈도와 분석 값들이 각각 얼마인지를 드래그 하게 되면 그 값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물론 그래프는 다양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 가질 수 없는 그래프가 가질 수 없는 데이터 셋이면 이렇게 X자 표시로, X자가 아니라 주차할 수 없는, 주정차할 수 없는 표시로 이렇게 표시가 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지우기를 해볼게요. 지우기를 한 다음에 다시 요 빌더를 실행시키시면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기본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었죠. 이런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설정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열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들을 쓰겠다 안 쓰겠다 체크를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의 열만 가지고 와서 데이터로 표시를 하면 쉽게 값을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라벨이라든지 값들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불행히 한글은 입력이 안 되네요. 근데 한글 입력할 수는 있어요. 제가 다이아몬드라고 적었는데 이 값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점의 크기, 그 다음에 점의 색깔, 이런 것들을 쉽게 필터링해서 볼 수 있고, 맨 마지막에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의 값을 복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 또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중에 에코노믹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변수를 다 쓰고 변수들을 다른 형태의 값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넘어가면 보죠. 데이터 x 값을 날짜로 하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수를 y로 하면 아까 봤던 그래프가 나오죠. 필요 없으시면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저축 비율을 이용을 하게 되시면 들쑥날쑥한 값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값도 빼버리고 실업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을 넣으면 자동으로 그 값들이 만들어지는데 실업률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다 좋긴 한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앞에 실업률이라고 입력을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코드 값을 이제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실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곳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지지 플롯이 조금 전에 봤던 그래프를 완성을 시켜 줄 거예요. 아이고, 뭔가 하나, 아이고, 지지 플롯 함수가 하나 안 읽어졌나 봅니다. 자, 이제 이런 에러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잘 잡을 수 있겠죠. 제가 왜 라이브러리를 안 올리고 했는지.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값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테마나 폰트나 이런 거 조정하시면 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앞에서 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이냐면, 똑같은 건데, 아까 이렇게 더블 차트가 되지 않았어요. 그걸 하시려면, 실제 앞에서 봤던 요 빌더가 조금 사실 부족합니다. 아까처럼 파이 차트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더블 차트 같은 걸 하고 싶으시면 앞에 했던 것처럼 요 df 파일 있죠. 데이터를 추가 생성을 해서 아이고, 앞에 라이브러리를 다 실행을 시켜 주시고 df처럼 요 더블 헤드 돼 있는 값들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이제 내가 만든 파일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의 축에 따른 y의 변화값을 어떻게 그룹별로 혹은 아니면 색깔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차트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코드를 복사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더 간략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쉽고 다양한 차트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더까지 한번 사용을 해 봤고요. 조금 연습 한번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오늘 과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